2016년 5월 5일 일은 아침 후난성 창더현 안양마을의 평화로운 새벽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늘 그렇듯 낚싯대를 들고 상차오 강가로 나선 어부 가오수환 씨는 강물을 뒤덮은 부평초무리 때문에 낚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낚싯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부평초를 걷어내던 가오 씨는 문득 코를 찌르는 악취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더욱 지독해지는 냄새는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푸른 부평초더미 사이로 무언가 둥둥 떠있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오 씨가 자세히 살펴보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작은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나아간 가오 씨는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끔찍한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시체가 머리 없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가오 씨는 균형을 잃고 강물에 빠져 한동안 떠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낚시하던 한 청년이 재빨리 헤엄쳐 그를 구해냈습니다. 가오 씨는 공황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후 그는 즉시 청년에게 시체의 위치를 알렸고 청년은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창더현 공안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 부평초에 엉켜있는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시신은 65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으로 머리가 없고 손가락 하나가 잘려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3일에서 5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어 손바닥과 발바닥은 하얗게 변하고 피부는 오랫동안 물에 잠겨 쭈글쭈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름 끼치는 점은 피해자가 머리뿐 아니라 약지 손가락까지 잃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속옷 없이 빨간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나이에 비해 부적절한 복장으로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눈에 띄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질 내부를 검사하던 경찰은 남아있는 정액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의 저항의 흔적이나 멍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추론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범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시신을 유린했을 가능성입니다. 피해자의 일부 신체 부위가 사라진 것을 보고 수사팀은 상차오 강이 단지 시신 유기 장소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시신 인식을 방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의도적으로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지 손가락이 사라진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극도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시신 인식을 막으려 했다면 머리를 강에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서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사팀은 환경미화원 및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강변을 철저히 수색했지만 몇 시간 후에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벗겨져 지문을 추출할 수 없었고 머리가 발견되지 않아 신원 확인 과정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은 마을 주민들에게 최근 실종된 여성에 대한 정보를 문의했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지역 주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이후 창더현 상차오 강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틀 후 우연히 이 소식을 접한 55세의 천쉰카이라는 남성이 창더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천쉰카이는 경찰에게 자신의 70세 누나인 천수류가 인근 헝양현에 살고 있었는데 며칠째 실종 상태라고 진술했습니다. 가족들이 현지 경찰에 신고하여 수색 중이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의 손톱 샘플을 채취하여 DNA를 분석했고
천쉰카이의 DNA와 비교한 결과 피해자가 바로 그의 누나 천수류 씨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창더현 경찰은 즉시 헝양현 공안국으로 가서 공동 수사를 벌였습니다. 천수류 씨의 아들 루잉제는 5월 2일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5월 2일 정오, 직장에서 돌아온 루잉제는 어머니에게 명절 음식을 드리기 위해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루잉제가 전화를 걸자 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잉제는 주변 이웃집에 들러 천수류 씨가 그날 아침 내내 집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잉제는 약간 불안함을 느껴 가까운 친척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천수류 씨가 그곳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루잉제는 아내를 불러 함께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두 부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5월 1일 저녁 6시경 루잉제는 어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오 5월 2일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천수류 씨는 5월 1일 밤 또는 5월 2일 새벽에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루잉제의 동의를 얻은 후 수사팀은 천수류 씨의 집 문을 부수고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창문과 문은 모두 꼼꼼하게 커튼이 쳐져 있었고 집안의 물건들은 매우 정돈되어 있어 뒤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루잉제에게 집안에 돈이나 귀중품이 없어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 후 루잉제는 경찰에게 어머니가 옷장 서랍에 10 영유안 상당의 저축액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것이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소파 위에 걸쳐져 있던 낡은 코트였습니다. 노인용 스타일이었지만 루잉제는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이후 천수류 씨의 일상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루잉제는 어머니가 올해 70세이지만 건강은 여전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천수류 씨는 직업이 없었고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로 살았습니다. 루잉제 부부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주중에는 가끔 저녁에 아들 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이웃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마작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잉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자신이 결혼하여 분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어머니는 몇몇 남자들과 교제했지만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특히 상대방의 자녀를 돌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잉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외로워하며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천수류 씨는 다소 망설였지만 아들이 결혼하여 분가한 후 일상이 상당히 지루하다고 느껴져 같은 마을에 사는 지궁핑이라는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지궁핑은 종종 천수류 씨 집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70세인 지궁핑은 마을 사람들에게 동갑내기들보다 젊고 건강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궁핑의 이웃들은 그의 막내 아들 지궁바가 아버지와 천수류 씨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지궁바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자식들이 다 있으니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며 굳이 재혼하여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들은 심지어 지궁바가 천수류 씨와 몰래 만나는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루잉제는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지궁핑 씨 댁에 가서 아들 지궁바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잉제는 바에게 어머니와 지궁핑 씨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두 분이 노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분 모두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부모님은 매일 동반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궁바는 가부장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루잉제에게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천수류 씨의 이웃들은
약 2주 전 지궁핑의 아들 지궁바가 천수류 씨를 찾아와 심한 말로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궁바는 천수류 씨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궁바는 천수류 씨와 자신의 아버지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만약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궁핑 씨는 경찰에게 5월 1일 오후에 아들 집에 들렀다가 코트를 입고 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지궁바가 그의 행동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지궁바는 극도로 불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궁핑 씨가 말을 걸었지만 지궁바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궁핑은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통화 내내 지궁바는 계속 욕설을 내뱉으며 이 여자는 정말 분수를 모르고 죽고 싶어 하는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궁핑 씨는 상당히 걱정되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궁바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아내도 그가 어디에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항상 꺼져 있었습니다. 지궁바의 아내는 남편이 항상 시아버지와 천수류 씨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반은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궁바의 눈에는 천수류 씨가 자신의 집안 형편이 좋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사람으로 보였고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지궁바가 일하는 인쇄소로 가서 그에게 몇 가지 정보를 물었습니다. 천수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반은 극도로 분노하며 왜 저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묻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은 지궁바가 천수류 씨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반은 깜짝 놀라 천수류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의 태도는 매우 놀라워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바에게 5월 1일 저녁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물었지만 지궁바는 더듬거리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날 오후의 전화통화에 대해 언급하자 경찰관들은 연이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바가 욕설을 퍼붓던 전화통화 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지궁바는 한참을 생각한 후 그 여자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고집스러운 여자라고 경찰에게 답했습니다. 지궁바의 말에 따르면 5월 1일 오후의 통화는 그의 누나인 지궁센의 전화였다고 합니다. 바가 언급한 여자는 왕성이라는 여자였는데 지궁센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궁바와 누나가 여러 번 경고했지만 왕성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셴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5월 1일 저녁 지궁바는 누나와 함께 그 커플을 미행하여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바는 왕성에게 다시 한번 형부와 만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한 후 지궁바는 누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궁센이 어린아이까지 있는 상태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 바는 누나를 위로하고 조카를 돌봐주기 위해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후 지궁바와 지궁핑의 DNA 샘플을 분석하고 정액 샘플의 DNA와 비교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궁핑 씨는 5월 1일 저녁 내내 집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분간 용의자를 찾을 수 없자 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사팀은 은밀히 천수류 씨 집 주변 지역을 찾아가 단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천수류 씨와 관련된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지궁핑 부자의 표정을 관찰한 결과 두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나 비정상적인 행동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천수류 씨의 며느리인 예나 씨 역시 시어머니를 애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갈 때마다 항상 밝게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반면 천수류 씨의 아들 루잉제는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때로는 어머니 집 마당에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주위를 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나와 루잉제가
가장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수사팀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루잉제가 은행문을 닫기 직전에 한 지방은행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은행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루잉제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루잉제가 방금 자신의 어머니인 천수류 씨의 통장에서 10 영위안을 인출하는 거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루잉제는 어머니가 10 영위안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어머니의 저축액을 인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루잉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루잉제를 감시하는 동안 다른 팀은 그의 아내인 예나를 감시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예나는 경찰에게 5월 1일 오후에 남편과 심하게 다퉜고 루잉제가 집을 나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야 돌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루잉제는 그날 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나에 따르면 루잉제와 천수류 씨 모자의 관계는 매우 변덕스러웠다고 합니다. 때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격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때 수사팀은 루잉제를 의심하기 시작하여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했습니다. 경찰 앞에서 루잉제는 자신이 왜 의심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매우 당황했습니다. 몇 시간의 신문에도 불구하고 루잉제는 자신이 관련이 없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루잉제를 풀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루잉제의 친구들을 통해 수사관들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루잉제의 집으로 가서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 방문 후 경찰은 루잉제의 약점과 사건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루잉제는 다시 한번 경찰서로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고 루잉제의 친구까지 데려와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몇 시간 동안 범행을 부인하던 루잉제는 결국 친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증거가 루잉제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었을까요? 루잉제는 1960년 후난성 헝양현 탕다이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외동아들이자 루씨 가문의 장손이었습니다. 루잉제의 아버지 루보웨이는 현의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루잉제의 탄생은 부모에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쁨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루씨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1965년 루보웨이는 불의의 작업사고로 사망했고 천수류 씨는 혼자 힘겹게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어릴 때 잃은 루잉제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루잉제에게 천수류 씨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초기에는 천수류 씨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골 농사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입은 불규칙했고 기본적으로 모자 관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곳으로 가서 생계를 꾸리기로 결정하고 루잉제를 외조 부모님 댁에 맡겼습니다. 6살 때 루잉제는 어머니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외조 부모님은 외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루잉제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루잉제는 친구가 많지 않았고 외부 세상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으며 특히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천수류 씨는 고향을 떠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후베이성 수이저우시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천수류 씨는 집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설날에만 집에 왔습니다. 천수류 씨는 그를 몰라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은 후 그녀는 소에게 생활비를 꾸준히 보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이 없었던 루잉제는 어릴 때부터
장난스럽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았고 친구들과 싸움을 자주 벌여 선생님은 종종 루잉제의 조부모를 불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는 나이가 많아 체벌을 할 수 없었고 루잉제가 말을 들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부드러운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루잉제는 점점 더 다루기 어려워졌습니다. 중학교 4학년 때 루잉제는 싸움을 벌여한 그부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 사건 이후 루잉제는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자퇴했습니다. 학교를 쉬는 동안 루잉제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고 좀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루잉제는 징계를 받고 교도소에 보내졌지만 풀려난 후에는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쁜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삶은 외조 부모가 불치병으로 차례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루잉제는 어머니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로 고향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제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루잉제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류 씨는 아들이 계속 혼자 살게 내버려 둔다면 조만간 또다시 나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후베이성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들을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기 천수류는 마을의 여러 남자들과 데이트를 했지만 아무도 아들을 받아주려 하지 않아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천수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모든 사랑을 루잉제에게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잉제는 점차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밝아졌고 이전처럼 말썽을 피우지 않고 순종적인 10대 소년으로 변하여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나누어 했습니다. 이웃들의 눈에는 루잉제가 많이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모자는 1977년 루잉제가 17살이 될 때까지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해 친구들과 어울리던 루잉제는 과음하여 친구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아들의 모습을 본 천수류는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들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루잉제의 몸과 얼굴을 닦아주던 천수류는 문득 기이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들의 셔츠 단추를 풀고 적극적으로 아들 위에 눕는 행동을 했습니다. 루잉제는 자제력을 잃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으며 두 사람은 루잉제의 침실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루잉제는 눈앞의 광경에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친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천수류 씨의 반응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루잉제가 잘했다며 칭찬했습니다. 천수류는 루잉제의 옆에 누워 웃으며 그가 정말로 다 자랐다고 칭찬했습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가졌을 때 루잉제는 17살이었고 천수류는 40살이었습니다. 그 실수 이후 루잉제는 항상 죄책감을 느꼈고 점차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수류 씨는 반대로 항상 아들을 애무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그를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루잉제가 잠들어 있을 때 천수류는 몰래 방에 들어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민감한 부위에 손을 얹고 변태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루잉제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차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잉제는 사춘기였고 그런 일들은 그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루잉제와 천수류는 근친상간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20세가 되어 공장에서 일하게 된 루잉제는 비로소 이 관계의 병적인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각자의 연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루잉제는 얼굴이 붉어지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려 했지만 천수류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천수류는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잉제의 생명은 자신이 준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천수류는 아들을 향한 통제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루잉제가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으면 공장까지 찾아갔고 매번 그날 어떤 이성과 대화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루잉제가 매달 버는 모든 돈은 어머니에게 넘겨졌고 그는 길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아주 적은 금액만 남겼습니다. 천수류는 아들이 돈을 낭비할까봐 대신 보관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루잉제가 돈이 생기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된 루잉제를 위해 친구들은 마을의 아름다운 아가씨와 이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천수류는 이를 단호히 막아섰고 심지어 이웃들에게 루잉제는 자신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 혼자서도 아들을 잘 돌봐왔기에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 사람들은 루잉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 결혼하지 못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루잉제는 주커구이라는 여성과 비밀리에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천수류 역시 아들 몰래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1987년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 루잉제는 저항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았던 그는 점차 강하고 단호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루잉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천수류는 즉시 반대했지만 루잉제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천수류가 주커구이를 여러 번 위협했지만 루잉제는 결국 연인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루잉제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의 작은 가족과 함께할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루잉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분가하여 살림을 차렸지만 천수류는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청소를 돕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아들 부부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다정한 모습을 보일 때면 천수류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픈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루잉제가 월급을 주커구이에게 맡기는 것을 본 천수류는 마치 제3자에게 버림받은 아내처럼 절망에 빠졌습니다. 천수류는 며느리에게 끊임없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형편없고 집안일을 할 줄 모르며 돈벌이 능력도 없어 아들에게 집만 된다며 비난했습니다. 때로는 천수류가 아들 부부의 집에서 자고 갈 때도 있었는데 그녀는 며느리가 남편을 괴롭혀 루잉제가 쉬지 못하게 할까봐 핑계를 대며 며느리가 남편과 잠자리를 갖는 것을 막으려 들었습니다. 주커구이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루잉제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내와의 화해를 위해 루잉제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찾아가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천수류는 한 가지 조건으로 이에 동의했습니다. 바로 루잉제가 이전처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루잉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 후로 천수류가 요구할 때마다 루잉제는 즉시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주커구이는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부 갈등 끝에 반년 후 루잉제와 주커구이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커구이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루잉제는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 사실에 천수류는 극도로 분노했고 이전과 다름없이 며느리를 폭력적으로 구타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겠다고 이사까지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며느리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외부에서는 루잉제가 폭력적이고 냉정한 남편이라 두 아내 모두 그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든 비난이 루잉제에게 쏟아지면서 그는 밖에 나설 때마다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루잉제는 이후 열심히 일하며 대중의 압력을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너라는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예너는 성격이 강하여 천수류가 문제를 일으키려 하면 강하게 반항했고 심지어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양보하려 하지 않아 집안은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그 후 천수류는 지궁핑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즐겁게 교류했지만 지궁핑이 아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잉제는 지궁핑의 등장이 어머니가 자신을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궁핑을 곁에 두면서도 천수류는 아들까지 탐욕스럽게 소유하려 했고 두 사람 모두를 독차지하려는 태도는 루잉제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5월 1일 월급을 받은 루잉제는 평소처럼 아내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너가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루잉제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루잉제 부부의 관계는 상당히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자 옌화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루잉제는 아내에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자 루잉제는 아내에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루잉제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지만 풀 길이 없어 밖으로 나가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루잉제는 갑자기 천수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천수류는 아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루잉제는 즉시 동의하며 당장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루잉제는 어머니가 권하는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자 루잉제는 아내의 꾸지람을 떠올렸고 자신의 삶의 모든 불행이 천수류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변태적인 어머니가 없었다면 자신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루잉제는 아내를 기쁘게 해야 했고 어머니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자 그는 극도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머니는 지난 수년간의 비밀을 폭로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루잉제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천수류는 루잉제의 직장을 알고 있었고 만약 그녀가 그곳에 가서 소란을 피운다면 루잉제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루잉제는 마음속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천수류는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천수류는 붉은색 민소매 잠옷을 입고 아들 앞에 서서 유혹하듯 옷끈을 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루잉제는 술기운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 관계를 가졌습니다. 함께 잠자리에 들었을 때 루잉제는 천수류에게 아내 옌화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천수류는 위로해주기는커녕 아들에게 이혼하고 모든 것을 끝낸 후 자신과 함께 살라고 부추겼습니다. 천수류는 옌화가 동의하지 않으면 루잉제가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잉제는 천수류의 잔혹한 속셈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루잉제가 일어나 떠나려 하자 천수류는 그를 붙잡고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루잉제는 더 이상 가지 않고 침대에 다시 누워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경 천수류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루잉제는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천수류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화들짝 깨어나 아들의 손을 잡고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루잉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어머니가 사라져야 자신의 삶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천수류는 숨을 쉬지 못하고 아들의 손에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천수류는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크게 뜨인 눈을 바라보던 루잉제는 문득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루잉제는 부엌으로 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절단했습니다. 그 후 루잉제는
천수류의 약지 손가락도 잘라냈습니다. 머리와 손가락은 봉투에 넣어 집 정원에 묻었습니다. 나머지 시신은 루잉제가 3륜차에 싣고 멀리 떨어진 강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후 루잉제는 집으로 돌아와 현장을 매우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십, 영위한 저축액을 가져다가 자신의 집에 보관했습니다. 이틀 후 루잉제는 경찰서에 찾아가 어머니가 실종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루잉제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천수류의 손가락과 머리가 담긴 비닐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천수류의 집을 수색하던 수사팀은 피해자의 피가 묻은 부엌칼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루잉제의 친구인 펑장으로부터 얻은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이전 루잉제는 펑장에게 자신과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수류 모자의 관계에 대해 이웃들도 그들이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모성애가 너무나 신성하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서 덕분에 마지막 현장 조사에서 경찰은 루잉제의 칫솔을 채취하여 DNA를 분석해 그 결과 피해자의 질에서 채취된 정액 샘플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명확한 증거 앞에서 루잉제는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위안저우시 인민법원은 루잉제와 사망한 피해자 천수류 씨 모두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천수류 씨가 여러 차례 친아들과 근친상간 관계를 맺었고 이는 아들의 두 번의 결혼 실패로 이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살인자 루잉제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친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결국 고의살인죄 최고 형량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고 오랫동안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